다시 맞춰. 지금 나라 지키는 군인들 앞에서 장난하는 거야? 남기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취사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기훈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유진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무력감이 취사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남기훈이 더욱 격하게 소리쳤어요.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제58 보병사단의 취사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조리실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죠. 21세 여군 취사병 정유진은 묵묵히 칼질을 이어갑니다. 무, 당근, 양파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내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입대한 지 석 달이 되었지만 벌써 베테랑처럼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유진은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신병답게 선임들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를 마치고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숙소로 돌아가는 것이 일장이었죠. 다른 동기들이 힘들어하며 불평할 때도 정유진만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이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600명분 아침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정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큰 솥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전체 장병들이 먹을 국밥을 끓이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국물을 우려내는 모든 과정이 정성과 시간을 요구했죠. 하지만 정유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 정용갑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군인들이 먹는 밥을 짓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할아버지 정용갑은 정유진을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분이었어요. 정유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홀로 정유진을 길러주셨죠. 서울의 작은 단칸방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정유진은 6.25 전쟁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 전우들과 함께 나눈 우정의 이야기들이었죠. 유진아, 군인이라는 건 특별한 거야.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이 정유진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유진은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유진은 매일 밤 취사병 숙소 한켠에 앉아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단정한 글씨로 하루의 일과를 기록했죠. 6.25 참전 용사 정용갑의 손녀 정유진. 오늘도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일기였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곤 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주방 뒤편에서는 고참 병장 남기훈이 거칠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정유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기훈은 취사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부사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죠. 남기훈은 정유진의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하면 즉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신병들에게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으면서도 유독 정유진에게만은 매서운 잣대를 들이댔어요. 야, 정유진. 못설기가 뭐야? 크기가 제각각이잖아. 남기훈의 목소리가 취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취사병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남기훈에게 대들 용기는 없었어요.
정유진은 불쾌했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군인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참고 견뎌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남기훈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정유진을 노려봤어요. 참전용사 손녀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야. 알았지?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다른 취사병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남기훈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참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용갑은 전쟁터에서도 참고 견뎌낸 분이었거든요. 손녀인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장병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유진은 국자로 따뜻한 국밥을 퍼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말입니다. 장병들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죠. 이런 순간만큼은 정유진도 행복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동료들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이등병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유진은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600명의 전우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기훈의 냉소적인 시선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유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처럼 꿋꿋하게 버텨내면 된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유진은 평소처럼 큰 솥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취사장에 울려 퍼졌죠. 정유진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봤습니다. 조금 더 짠맛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금을 조금 더 넣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정유진. 남기훈의 거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유진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남기훈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뭘 하고 있는 거야? 김치찌개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기훈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부사관에게 꾸중을 들었던 터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남기훈은 국자를 낚아채더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이런 걸 우리 장병들 입에 넣으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취사병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유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간을 봤을 때는 적당했는데 왜 남기훈은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정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기훈의 화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맞춰? 지금 나라 지키는 군인들 앞에서 장난하는 거야? 남기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나라 지키는 사람 입에 쓰레기를 퍼부어? 내가 군인이냐 요리사냐? 욕설이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유진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다른 취사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기훈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유진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무력감이 취사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남기훈이 더욱 격하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남기훈의 손에 들린 철 국자가 허공을 스치듯 흔들렸고 정유진은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깡! 금속이 조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정유진은 놀람과 당황함이 섞인 얼굴로 주춤거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며 주변의 취사병들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기훈은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고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거칠게 말했어요. 그러게 제대로 하지 그랬어.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마. 그리고는 다른 취사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도 잘 봐도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고. 정유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걸까요? 간은 분명히 적당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점심 배식이 시작되자 장병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유진은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퍼주었어요. 하지만 장병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간도 딱 맞고 좋은데요?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정유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남기훈은 간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맛있다고 하네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정유진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배식이 끝난 후 정유진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같은 여군 선임인 김상의 상병이 들어왔어요. 김상희는 정유진에게 아까 남기훈 병장이 시끄럽게 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진아,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유진은 머뭇거렸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결국 정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기훈 병장님이 제가 김치찌개 간을 잘못 맞췄다고 해서. 김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김상희는 취사반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어서 남기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신병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김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임. 제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그게 아니야. 아무리 실수했다고 해도 이럴 권리는 없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정유진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군인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상희는 정유진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이 군대는 내가 바꾸는 데가 아니야. 괜히 일 키우면 너만 더 힘들어져.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정유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유진은 편지지를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정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군인의 길이 이런 건가요? 정말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게 맞는 건가요?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6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정용갑은 손녀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77세의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손녀의 글씨는 평소와 달리 흔들려 있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용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6.25 전쟁을 겪어낸 노병의 마음에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에서 사랑하는 손녀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요. 정용갑은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군번줄과 전우들과 찍은 흑백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군번줄의 금속 부분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정용갑은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용갑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입는 양복이라 조금 헐거워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정용갑은 손녀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언제나 내 편이야. 정용갑은 먼저 예비역 모임에 연락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김중사? 나 정용갑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모임 좀 가질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김중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조용한 정용갑이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2시간 후 서울역 근처 작은 찻집에서 5명의 예비역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70대 후반의 노인들이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용갑은 손녀의 편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대 상황이야. 내 손녀가 6.25 참전용사 손녀라는 이유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정용갑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전우들도 편지를 돌려 읽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중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용갑이, 이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 모양이라니.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생각해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윤식 하사가 제안했어요. 군인권센터에 연락해보자. 요즘은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있다더라. 예비역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정용갑은 군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25 참전용사 정용갑입니다. 제 손녀가 현재 제58보병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데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용갑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군인권센터 직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하고 공식 신고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제58보병사단 내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남기훈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몰래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같은 취사반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며칠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음해 두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익명의 제보자는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남기훈이 정유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과 철국자를 들고 있던 순간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금 나라 지키는 사람 입에 쓰레기를 퍼부어? 내가 군인이냐 요리사냐? 남기훈의 거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보가 나갔어요. 군 내부 괴롭힘 사건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25 참전 용사의 손녀인 여군 취사병이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의 진지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당 취사병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인 고참 병장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6.25 참전 용사의 손녀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갑은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손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실제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정용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자 다행스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참전용사 손녀에게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런 곳이었나요? 군대 개혁이 시급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용갑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로소 할 일을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6.25 참전 당시 받은 훈장이 놓여 있었어요. 달빛이 훈장에 반사되어 작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용갑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올바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뉴스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제58보 병사단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대장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국방부에서는 긴급 보고를 요구했어요. 50대 중반의 부대장 김태현 대령은 책상 위에 쌓인 신문들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군대냐? 니들 때문에 언론이 들썩이고 있잖아. 부대장실에는 참모진들이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작전과장, 인사과장, 정훈과장이 모두 모였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령님,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태현 부대장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이미 뉴스에 다 나왔는데 무슨 사실관계야? 김태현은 자신의 진급과 보직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사건이 더 커진다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이 사건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해야 해. 알겠나? 부대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은폐하라는 뜻이었어요. 정훈과장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미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서 은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태현이 소리쳤어요. 닥쳐. 내가 부대장이야. 내가 부대장이야? 그 순간 부대장실 문이 열리며 헌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취사장 CCTV 영상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병대장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김태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그게 해당 시간대 영상이 모두 손상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보이는데 헌병대장의 말에 김태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럼 증거가 없다는 뜻이군. 다행이야. 하지만 헌병대장은 계속 보고했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파일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참모진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김태현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CCTV 조작까지 발각된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알겠나?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편 취사장에서는 남기훈이 정유진을 따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인적 드문 곳에서 남기훈은 정유진을 위협적으로 노려봤어요. 야, 정유진. 내가 언론에 제보한 거야? 정유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실 정유진도 뉴스를 보고 놀란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크게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기훈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야? 취사반에서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남기훈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자신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사람 하나 믿고 설치지 마. 남기훈이 정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너 이 부대에서 못 버틸 거야. 여기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버티기 어려울 거야. 협박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정유진은 몸이 떨렸지만 꿋꿋하게 버텼어요. 할아버지가 뉴스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는 말을 하다가 정유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뭐, 내 할아버지가 어쨌다고? 남기훈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유진 일병. 정훈 과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기훈은 재빨리 자리를 떴고 정유진은 정훈 과장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정유진 일병, 부대장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정훈 과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정유진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부대장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부대장실로 향하는 길에서 정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부대장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남기훈의 편을 들까요? 할아버지가 뉴스에 나간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부대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 때문에 모인 것 같았어요. 정유진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정훈 과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대령님, 정유진 일병 데려왔습니다. 부대장실 안에서 들어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유진은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어요. 부대장실 안에는 김태현 부대장을 비롯해 여러 참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유진에게 집중되었어요. 김태현 부대장은 정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정유진 일병 앉아. 정유진은 지시받은 의자에 앉았어요. 부대장의 표정에서는 어떤 의도인지 읽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유진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대장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김태현 대령은 정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유진 일병, 최근에 취사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부대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정유진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남기훈 병장님께서 제가 만든 김치찌개의 간이 맞지 않는다며 정유진이 사실대로 말하려던 순간 김태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잠깐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다. 내 할아버지가 언론에 연락한 거냐? 정유진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론에 연락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김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른다고? 내일이 뉴스에 나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부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유진 일병,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부대 전체가 망신을 당하고 있어.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부대장이 정유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대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연이 전화를 받자 상급 부대에서 즉시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태연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유진 일병, 잘 들어. 이 일이 더 커지면 부대 전체가 피해를 본다.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면 우리도 내게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 김태연의 말은 회유이자 압박이었어요. 사건을 덮어버리고 싶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정유진은 고개를 들어 부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령님,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기훈 병장님이 저를 괴롭힌 것도 사실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태연은 답답해했습니다. 정유진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줄 몰랐거든요. 증거가 있나? CCTV는 고장났고 목격자도 없는데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부대장의 말에 정유진은 당황했어요. CCTV가 고장났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정용갑이 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정용갑은 휠체어를 타고 군검찰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77세의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나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정용갑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군검찰청 앞 계단에서 정용갑은 휠체어에 앉은 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연락받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6.25 참전용사 정용갑입니다. 정용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장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은 제 손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용갑의 말에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77세 노인의 절절한 호소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 손녀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부대는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용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입니까? 기자회견 영상은 즉시 각 방송사로 전송되었고 MBC에서는 특보로 내보냈습니다. 6.25 참전 용사가 직접 나서서 손녀의 군내 괴롭힘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정용갑의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동정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참전 용사께서 직접 나서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군대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론이 폭발하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내 괴롭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58보병 사단으로 돌아와서 김태연 부대장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이 늙은이가 직접 나섰다고? 부대장실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령님,
이제는 투명하게 조사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태현은 여전히 자신의 보신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외부 조사팀이 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하면 돼. 그 와중에도 김태현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에서 조사관들이 와서 질문할 때마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어요. 단순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였습니다.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하지만 김태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미 군 인권감찰단에서 비밀리에 내부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용갑의 기자회견 이후 상급 부대에서 직접 감찰관들을 파견한 상황이었어요. 김태현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여전히 부대장실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정유진 일병,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내가 주장하는 일들이 사실이냐?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 순간 부대장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군 인권감찰단의 감찰관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긴급 조사건으로 왔습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군 인권감찰단의 감찰관이 부대장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현 부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찰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현 대령, 그리고 정유진 일병. 둘 다 별도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정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김태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장된 면이 많아서. 감찰관은 김태현의 말을 끊었어요. 대령님,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유진 일병의 개인 물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절차였어요. 감찰관은 정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일병, 숙소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진의 침상 주변을 조사하던 감찰관은 침대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유품입니다. 6.25 전쟁 때 사용하신 물건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낡은 군번줄과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감찰관은 군번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용갑, 이분이 당신 할아버지시군요. 그때 감찰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잠깐, 이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찰관이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정용갑과 함께 찍은 다른 군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용갑, 이승복 전우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승복, 설마 이분이. 감찰관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군 감찰국장님께 연결해 주세요. 긴급한 일입니다. 정유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감찰국장 이정호 소장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정용갑의 전우가 이승복이라고? 이승복은 다름 아닌 이정호 감찰국장의 아버지였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의 6.25 전쟁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던 분이었죠. 이정호 감찰국장은 즉시 제58보병 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 손녀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개인적인 감정이 복받쳤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전우의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차 안에서 이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정호 감찰국장은 정유진과 정용갑을 만났어요. 정용갑은 휠체어에 앉은 채 감찰국장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이승복 전우를 아십니까?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용갑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복이요? 승복이를 아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생전에 정용갑 전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감동적인 재회를 했어요. 비록 이승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과 전우가 만나게 된 거였죠. 이정호는 정용갑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정용갑 전우만큼 의리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정용갑도 눈물을 흘렸어요. 승복이가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구나. 감찰국장까지 되다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우애였어요. 이정호는 정용갑과 정유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유진이 당한 일들, 부대장의 은폐 시도, 남기훈의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모든 것을 들었어요. 이정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도 당신과 함께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우 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이정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 사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말입니다. 이정호는 즉시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취 사장 CCTV 조작 사건, 남기훈의 지속적인 괴롭힘, 김태현 부대장의 은폐 지시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사팀은 밤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CCTV 하드디스크를 정밀 분석한 결과 파일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또한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삭제된 영상의 일부도 되살려냈습니다. 남기훈의 휴대폰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어요. 다른 병사들에게 정유진을 집단으로 괴롭히자는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참전용사 손녀라고 잘난 척하는 년 혼내주자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부대장 김태현의 컴퓨터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를 한 문서들, 사건 은폐를 지시한 이메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을 최대한 축소해서 보고하라. 외부 조사팀에게는 단순 실수라고 답변하라는 지시들이었어요. 이정호 감찰국장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일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정유진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기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병사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모두 참고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정유진의 사건이 용기를 주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기훈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욕설을 수없이 들었어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기훈의 괴롭힘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유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정호는 정용갑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정용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복이도 기뻐할 거야. 자식이 이렇게 올바르게 자랐다는 걸 알면 말이야. 수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이정호는 모든 기록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진짜 처벌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제58보병사단 내 괴롭힘 및 은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부대 내 괴롭힘 및 은폐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는 전원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변인은 준비된 자료를 보며 답했습니다. 주범인 남기훈 병장은 폭행 및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김태현 부대장은 사건 은폐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징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참모진들도 각각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제58보병사단은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변인의 마지막 발표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부대 전체가 해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부대원들은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되며 해당 부대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정용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유진아, 봤지? 할아버지가 널 지켜줬다. 정용갑은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유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남기훈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장난 거였어요. 게다가 민간에서도 정과자로 살아가야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남기훈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현 전 부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징계 해임으로 인해 연금도 대폭 삭감되었고 사회 복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김태현도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용갑은 국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77세 노인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자 의원들도 숙연해졌어요. 정용갑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저는 6.25 참전용사 정용갑입니다. 정용갑의 첫마디에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가 그 나라의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용갑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엄이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의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정용갑의 말을 들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정용갑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군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갑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손녀를 통해 그 존엄을 지켰습니다. 정용갑의 마지막 말에 국정감사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77세 노병의 용기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는 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용갑의 증언이 법 개정의 촉매 역할을 한 거였죠. 정용갑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 법안은 군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 후 정용갑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참전용사회 정기총회에서였어요. 수백 명의 참전용사들이 모인 가운데 정용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전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용갑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킨 나라가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참전 용사들은 정용갑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용갑 전우가 옳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병들의 연대의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른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정용갑은 이정호 감찰국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복 전우의 묘소를 함께 방문했어요. 승복아, 내 아들이 우리 유진이를 지켜줬다. 정용갑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호도 아버지 묘비에 말했어요. 아버지, 전우분의 손녀를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의리를 지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우애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용갑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정용갑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정용갑은 손녀 정유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아, 이제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겠지? 정용갑이 물었어요. 정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다. 그게 진짜 군인이야. 정용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제 정유진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유진은 명예 전역 후 국방부 산하 인권교육관으로 위촉되었어요.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교육동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정유진은 새로 입대한 신병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신병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유진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었죠. 정유진은 단상에 올라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들과 같은 신병이었는데 이제는 교육관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 인권교육관입니다. 정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처럼 군복을 입고 생활했거든요. 신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교육관이 신기했던 거죠. 정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겪었던 일들,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신병들은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참는 것이 군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유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참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신병이 손을 들었어요. 교육관님, 그럼 선임이 부당하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다른 동료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조직은 사람이 만들고 바꾸는 것도 사람입니다. 정유진의 말에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의실 맨 뒤편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정용갑이 조용히 손녀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이 미리 초대한 거였어요. 정용갑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신병이 다가왔어요. 교육관님,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교육관님처럼 올바른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정유진은 그 신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임하세요. 몇 명의 신병들이 더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교육관님,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정유진은 뒤쪽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정용갑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어요. 신병들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갑은 따뜻한 미소로 신병들을 바라봤어요.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니 든든하구나. 여러분, 이분이 제 할아버지시고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정유진의 소개에 신병들이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용갑은 신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군인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정용갑과 정유진은 함께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정유진의 표정은 밝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했나요? 정용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정유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처럼 작은 수첩에 단정한 글씨로 적어나갔어요. 6.25 참전 용사 정용갑의 손녀 정유진. 오늘도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참는 것이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군인의 길은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어요. 정유진은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100명의 신병들에게 그 진실을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며칠 후 정유진은 이정호 감찰국장을 만났습니다. 이정호는 정유진의 교육 활동에 대해 격려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군대가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감찰국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승복 할아버지 덕분이기도 해요. 정유진의 말에 이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전우의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걸 아시면 말이에요. 정유진의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신병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간부들도 정유진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어느 날 정유진은 예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제58보병사단이 해체된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취사병들이었어요. 유진아, 정말 대단해. 내가 우리 모두를 구해준 거야. 김상의 상병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정유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동료들은 정유진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6개월이 흐른 후 정유진은 국방부에서 모범 인권교육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정용갑도 함께 참석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정유진 교육관의 용기가 우리 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용갑은 시상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가 받는 상이 곧 자신이 받는 상 같았거든요. 77세 노병의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거였죠. 그날 밤 정유진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새로운 신병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도 나는 군인의 길을 걷습니다. 진짜 군인의 길을. 정유진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신병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정유진의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할아버지 정용갑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죠.